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소수민족이 억압받고 있다. 2.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라. 3. 중국 정부는 깜짝 놀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불타는 중국 초소들, 미얀마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초소들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탄압에 신음하던 소수민족 와족이 독립운동에 나서며 중국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히 무장한 이들은 중국을 공격하며 자유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는데요. 한동안 조용했던 미얀마, 중국 국경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와족이 대체 어떤 소수민족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초소에 내려와 쉬던 군인은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야생동물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움직임이었죠. 즉각 자세를 고쳐 잡은 남자는 초소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초소 안에서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의 선임은 이미 무전을 통해 움직임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초소 근처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큰 소리와 함께 초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뒤를 이어 초소로 번진 하염은 삽시간에 초소 전체를 집어삼켰죠. 일화성 물질을 이용해 빠르게 초소에 불을 붙인 이들은 금세 모습을 숙이고 다른 초소로 이동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초소 습격은 예상치도 못한 시간과 예상하지 않은 인원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초소 세체가 전소되는 한편 이를 지키고 있던 인민해방군 병사들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팡상팽상 지역에서 벌어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인민해방군과 미얀마군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없었고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없었기에 이번 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습격의 주동자로 현재 미얀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세력이 아닌 별개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하며 습격의 배후로 와족 연합 군우사가 뒤에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 운남성 일대를 중심으로 터전을 잡은 이들 와족은 소수민족들로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 부를 축적해 중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를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구축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와족 연합군의 규모는 상당한데요. 대략적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비군은 대략 1만 명에 달하며 예비군 병력도 보유하고 있어 총동원을 하면 3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갖춘 것입니다. 게다가 갖춘 무기들도 범상치 않은데요. 우사 소속 육군은 기본적으로 중포와 장갑차로 무장해 있으며 공군을 별도로 두고 있어 미-17 헬리콥터와 HN-5N 지대공 미사일 등 한국가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용 드론 부대도 갖추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기기와 지원 병력도 갖추고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이들 와족의 무장 수준은 미얀마와 중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와족 연합군은 전투 경험도 갖춘 이들입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1980년대부터 미얀마 군부와 전투를 벌인 이들 와족 연합군은 풍부한 산악지대 경험을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도 미얀마 정부와 대립할 정도로 군사적인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이들 와족은 최근까지도 미얀마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누었지만 이제 이 칼을 중국에 겨눈 것인데요. 중국군 초소를 공격한 것은 본격적으로 와족 연합군이 중국의 약한 부분을 공략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와족 연합군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남부전군은 74집단군과 75집단군으로 이루어진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이 남부전구에 위치한 병력들은 중국 전체 병력들 중 가장 취약한 병력에 속합니다. 남부전구가 위치한 지역은 중국 정부의 관할이 미치지 않은 곳이며 소수민족의 입김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반란 세력도 별로 없었기에 중국 정부가 따로 병력을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 대만 문제로 인해 74, 75 집단군 병력을 대만 쪽으로 이동하면서 병력의 공백이 발생했고 남부 전구에 대해 감시가 소홀했던 것이 겹치면서 이러한 초소 전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와족의 태도 변화는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와족이 태도를 바꾼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와족은 본디 중국과 미얀마 인근에서 거주하던 인종으로 독특한 풍습을 지키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위 말해 역투 풍속을 지니고 있는 종족으로 중국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던 종족이었죠. 역투 풍속이란 동물의 머리뼈를 마을 입구나 진분 어구 곳곳에 걸어두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최근까지도 지켜진 풍습이나 중국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풍습이죠.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풍습을 지켜왔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들 민족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와족 자체의 자존심이 매우 높아 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건드리거나 자극하는 것에 분노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중국 정부에 복속하는 데 있어 저항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이들 병력을 상대할 수 없었고 와족은 저항했으나 결국 마지못해 이들 국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와족은 뜻밖의 기회로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높은 산악지대에 습한 곳들이 많아 대마를 비롯한 마약 재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마약 거래가 큰 돈이 될 것이라 판단한 이들은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 와족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대규모 마약 제조 공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마약 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80%가 와족이 지배하는 곳에서 재배한 마약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고 이 부를 이용해 와족은 무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수민족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뿌려둔 무기들을 와족은 몰래 모으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도 미얀마를 비롯한 국경지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와족의 무장을 묵인하면서 와족은 급격하게 쎄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와족 연합군이 탄생할 수 있었고 강력한 상비군을 둔 소수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와족은 이후 미얀마 정부군과 싸우면서 자치권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와족 입장에서는 중국은 무기를 공급해준 중요한 국가였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국가였지만 한편으로는 독립을 방해하는 국가라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서 와족과 중국은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 차별 정책과 미얀마의 군사 독재 반란이 동시에 일어날 때입니다. 미얀마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소수민족 감시가 둔해졌고 중국도 대만에 집중하면서 와족이 지배하는 국경지대에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하면서 와족 독립의 기반이 갖춰진 것. 그렇기에 와족은 기회를 틈타 중국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와족은 연합군 소속 주요 보직 인원을 교체하면서 온건파였던 이들이 강경파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치로 만족하던 이들이 아닌 독립을 원하는 이들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독립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죠. 14명에서 15명에 이르는 이들이 교체된과 동시에 와족은 그동안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한 반란군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는 동안 중립 자세를 취하며 사태에 뛰어들지 않았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며 반란군 타도에 뛰어든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주변 소수민족들에게 무기를 지급하는가 하면 와족 교관을 파견,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족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소총도 선물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얀마 반란군을 향한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물론 미얀마 반란군은 와족을 상대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와족은 이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미얀마 정국이 계속 불안해져 자신들의 독립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국 지역을 공격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낸과 동시에 중국이 와족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였죠. 그러나 중국은 와족 독립을 절대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와족 독립의 승인은 곧 중국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즉시 동부 전구로 빼돌린 병력을 다시 돌렸습니다. 남부 전구의 병력을 다시 윈난성으로 돌려놓는 한편 동부 전구 병력 일부까지도 남부 전구로 옮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나망을 통해 쿤밍시 인근에 중국 육군 부대가 집결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이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만큼 와족은 힘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와족 제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갖춰진 와족 부대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대만 문제에 힘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와족에서 시작된 반발 움직임이 신장 위구르와 다른 소수민족으로 번질 수 있어 신속한 제압이 중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도 중국의 편이 아닐 뿐더러 와족에게 유리한 지형인 미얀마 일대까지 중국이 침범해야 하는 상황. 국제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중국은 골치 아픈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2를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애먼 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병력 운용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1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가 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이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엠비더키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상하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역 레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망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등 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관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AIM-120 암램과 AIM-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만 공대공 유도 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엠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순선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T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럭1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사정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호숨도 치가시 혹은 중앙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용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 되는 지대함이나 함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2유토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전을 진수하며 남중 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엔 ESA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동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 마학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 초기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 초계기 PAJ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호크, 비례 탐색 제거용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아이프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거리 800km의 언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킬로미터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호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언APY-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만 떠도는 KF-21의 함재경이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5군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 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노르웨이 언론이 K2N0와 레오파르트 2H의 동시
주행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동시 주행 성능 시험 평가에서 K2노가 노지에서 레오파르트 2H를 앞지르는 성능을 보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노르웨이 언론은 성능 시험 평가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지만 몇 가지 발언에서 K2N0의 손을 들어주는 말을 해 K2노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오만에서 이를 상기시키며 터키가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과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의 경쟁자로 참여하는 배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 평가에서 갑자기 멈추며 원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력을 보여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에서 이번 차세대 전차 후보에 대한 영상 공개와 동시에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총장이 참석했고 K2노 주행 시험 때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영상에서 K2N0와 레오파르트 2H는 확연한 기술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K2N0와 레오파르트 2H는 울퉁불퉁한 설원을 전려고 달렸는데 K2N0는 노면에서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레오파르트 2H는 차체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둘은 달리면서 주포를 겨누는 가상사격 주행 시험에 임했는데요. 기동 간의 조준에 있어서도 K2N0는 주포가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정확히 겨눴는데 레오파르트 2H는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주포 또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반동 제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르웨이 매체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매체는 K2노가 뒤쪽 현수장치를 내려 주포를 위로 들어 올리는 시범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K2노의 모습이 마치 흑표범이 뒷다리를 묶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K2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크스탄 상부 공격 진행탄을 사용할 때 취하는 자세로 적의 유관으로 들어오지 않는 8km 밖에서 쏴 전차의 가장 취약 부분인 상부를 공격해 한 방에 적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체는 이런 모습을 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H7도 이 질세라 V12 트윈 터보 엔진을 이용한 순간 가속과 설원 위를 제자리에서 360도로 도는 시범으로 참석한 노르웨이 인사들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에녹슨 국방부 장관이 이 시범을 보고 난 후 이용대 현대로템 사장 일행과 먼지 담소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체는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를 이어갔으나 역시 K2노를 좀 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몇 가지 발언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매체는 노르웨이 육군에게는 더 성숙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겨울 성능 시험은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를 정하는 데 있어 가능한 추가 개발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구현하는 전차를 선택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매체는 한국의 현대로템과 독일의 KMW가 확연히 다른 방향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은 주로 기술 및 노르웨이 산업 협력에 대해 초점을 모았고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노르웨이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 공동체가 갖는 이 점에 대해서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첨예하게 다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이 좀 더 노르웨이 육군이 지향하는 전차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력 성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2노가 레오파르트 2H를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K2노가 앞서고 있다고 해도 독일에서 파워팩을 팔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K2에 들어가는 파워팩은 랭크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각각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보잉과 럭히드 마틴처럼 서로 경쟁 구도에 있어 각자의 이익을 따르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K2N0가 선정되어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고생할 일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K2N0가 보인 엄청난 성능, 과거 오만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터키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2005년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터키가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 전쟁을 도와준 인연으로 한국은 형제의 나라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터키의 K2 전차의 기술 수출을 계약한 것을 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요 부품과 기술 이전까지 해줘 터키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위기를 넘기자마자 한국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오만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한국이 K2표로 공개 입찰에 도전을 했는데 터키도 한국의 기술로 K2표와 비슷한 전차 모델을 내세워보란 듯이 수주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한국 무기가 장악한 곳을 하나하나씩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국 방산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일각에서는 한국이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터키보다 방산 기술이 앞서 있을 순 있어도 특유의 이슬람 문화권의 결속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 자료 기고가인 최은호 씨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놓고 한국과 터키의 경쟁이 많아진다는 예측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주터키 대사관 무관을 지낸 한주성 대령은 같은 이슬람권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선 터키가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대령이 이들 지역은 한국도 방산시장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은 터키가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게 자국 전차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집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는 한 달간 600km 이상의 다양한 주행 성능 시험과 실사격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반면 레오파르트와 함께 오만에서 수출 유력 후보로 떠오른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보중에 엔진이 퍼진 것입니다. 낮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알타이 전차의 엔진이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오만이 험난한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던 만큼 감점 요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터키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터키 정부는 우선 훌륭한 전차 엔진을 만들고 있는 독일과 협상을 벌였지만 독일은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독일제 파워팩 장착이 좌절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한국도 변속기가 독일제였던 만큼 독일의 터키를 향한 무기 금수 조치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터키는 자체 개발한 1500마력과 4600토크를 내는 12기통 V형 순행식 엔진, 스티어링, 그리고 브레이킹 기능을 가진 크로스 드라이브 변속기가 조합된 타워팩을 가지고 계속 수주전에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짜내고 짜낸 임시 방편에 불과했으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자 결국 알타이 전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만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만 했습니다. 또한 독일 의회는 중동의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면서 오만 전차 수주전에서 한국은 단독 협상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방산무기 야성에 도전했던 터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파도를 외치던 터키는 독일제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는 한국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터키제 무기 고객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한국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제르바이잔이 100대의 K2 흑표 구매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러시아 매체 이노스미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아제르바이잔이 K2 흑표 100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노스미는 노르웨이와 오만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현대를 예상이나 했겠는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노스미에 따르면 먼저 노르웨이가 한국제 흑표에 관심이 있다고 선언하자 이어 오만이 자국군이 보유한 영국제 챌린저와 미국제 M60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제 K2 흑표 76대를 8억 8,5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에서의 성능평가가 끝나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같이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런 아제르바이잔의 행보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최후 강국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터키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의 K2 푸표를 구매한다는 것은 터키로서는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처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될 K2 흑표 전차는 독일제 파워팩이 아닌 순수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는 터키와 동맹을 맺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국산 파워팩이 유일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된다면 앞으로 국산 파워팩 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